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이슨 올포드라고 합니다. 세계은행 한국 사무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내일 바로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될 보고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진행을 해주셨던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님 그리고 제 전임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작업을 해주신 결과로 나오게 된 보고서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영선 부원장님 다음으로 발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세계은행에서 제가 일한 지 6년 정도가 되었는데 한국과 관련된 일을 했었고 지금 한국 사무소를 맡고 있고 한국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보고서를 제가 발표하는 호주인으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의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명확하다. 보고서까지 필요 없다. 너무나 한국 분들이 근면성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또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제 보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 또 보스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1인당 GDP입니다. 정말 놀라운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의 1960년대 입장에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이고 어떻게 한국이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정말 최빈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10대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OECD에 1995년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기에 이것이 가능했는지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거시경제적인 안정을 취했고 또 제조업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인적자원과 인프라, 교육에 투자를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수십 년간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또 정치의 개혁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사실 한국의 정책 경험이 모두가 다 성공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완벽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고영선 부원장님께서 이미 이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요.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GDP 기준으로 50%에서 10%까지 격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 우위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거시적인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고용이 증가하였고 또한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이 증가하였고 또 물적 자본도 증가하였으며 총 요소 생산성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특히 물적 자본과 생산성 증가는 약간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성숙한 경제로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서서히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에 더해서 고영선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하고 또한 고용 성장과 관련해서 인구 노화 등의 인구 문제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영선 부원장님께서 이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교육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놀라운 결과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맹률을 보면은 1950년대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문맹률이 4%였습니다. 거의 70%에 달하던 문맹률이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훌륭한 교육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교육 진학률이 높아졌고 또 성인의 문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투자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GDP 대비 투자를 높이게 되는 것은 고소득 국가가 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OECD 평균과 비슷한 민간 총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총 요소 생산성의 초반 성장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약간 둔화되기는 했지만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OECD 국가들 모두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 둔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예외는 아닙니다. 초반에 한국은 매우 빠르게 다른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에 고소득 국가가 아니었던 한국은 많이 따라잡게 되었는데 현재는 앞서 나가는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격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의 잠재력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관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입 관세를 보고 계신데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역을 촉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세율을 인하하고 또 관세 개혁을 통해서 관세 구조를 단순화하고 또 글로벌 경쟁에 맞서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독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역의 경우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해양 무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연히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놀랍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기재부에서 한국 차원에서 경상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최근에도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투자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국내 저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무역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다가 다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더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직접 투자와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라이센싱 등을 이용하고 또 자본을 수입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보다 이러한 방향으로 갔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가치 사슬의 통합과 관련해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중국 쪽으로 집중이 되었던 것을 가치 사슬의 다변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차트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엔 더 높았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특히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산업화를 탈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제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국 정부가 제조업을 계속 육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용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그 앞서서 보았던 장표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또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용 측면에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경제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하이테크 국가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경제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가 있겠는데 초반에는 물론 수준의 기술의 비중이 높았지만 이제 그 경향이 바뀌어서 하이테크 부문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채택하고 활용을 하고 또 한국이 어떤 기술의 혁신 선두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에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부분이 불평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1990년보다는 격차가 켜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늘색을 보면 그것을 하늘색의 부분을 정부 조세와 다른 여러 부분을 조정을 해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의 문제, 또 청년들이 인플레와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기후 위기의 문제를 한국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탄소 집약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글로벌 가치 사슬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공급망이 있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 갈등이 증가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구 고령화의 문제도 있죠. 현재 한국의 인구 규모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한국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에 따라서 자녀 세대 부담,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여 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인구 문제로 고민을 했었는데, 여전히 한국의 정부 차원의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을 보면 한국은 인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수로 보면은 다른 OECD 국가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비중을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다른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소상공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